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슈만의 문학적 음악 세계에 대해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 169쪽에 3. 슈만의 문학적 음악 세계, 그 다음에 1. 문학 독자이자 음악 시인으로서의 슈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참조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슈만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 사진이 아니고 초상화죠. 그림을 그리고 슈만 음악 중에 이제 트로이메라이, 이제 꿈과 관련된 그 노래를 잠깐 들으면서 수업을 할까요? 이걸 좀 낮추겠습니다.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슈만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에티아 호프만이 문학과 음악의 이중 재능을 겸비한 법학도이면서 문학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칭송을 했는데, 로베르트 슈만은 음악과 문학의 이중 재능을 갖춘, 그렇지만 법학을 포기했던 음악 시인이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찬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만이 방금 그런 이제 슈만에 대한 애칭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에다가 문학 텍스트에다가 곡만 붙인 게 아니고 음악을 문학화했다, 작곡할 때 음악을 문학화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슈만이 작가였다면 음악화된 문학을 만들었을 것이다, 문학 작가였다면, 이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면은 그 1829년에 편지, 박 비크 선생한테 이제 이 사람이 연습을 할 때, 배울 때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슈베르트 곡을 연주할 때면 음악으로 작곡된 장 파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슈베르트의 변주곡들은 음악으로 작곡된 괴테의 한 소설 같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수성 있는 표현들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만약에 문학 작가로서 활동했더라도 아마 대성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기 같은 데서도 보면은 1828년의 일기 중에 한 부분인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악은 시의 더 높은 잠재력이다. 혹은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서 보면은 그 음악을 영혼의 고상한 언어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표현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단순한 음악 작곡가가 아니고 정말 문학적인 어떤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걸 문장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항상 염두에 두었고, 이 말과 음이 좀 일치해야 된다, 즉 문학과 음악이 결합해야 된다는 그 독일어, 우리 저번에 말했던 리트 있죠? 독일어 이제 원어로 리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기 제가 적어줄까요? 그죠? 우리 뭐 사전적 의미로 노래, 가요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리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리트의 의미를 슈만은 이 사람의 재능, 자기가 타고난 두 가지 재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죠. 이 재능과 또 자기가 기울이는 관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고 있었고, 15살 때, 고등학생 때 친구들하고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문학 서클을. 그래서 이 문학 서클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할 때 독일과 세계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도 하고 문학에 대한 교양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벌써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냥 저절로 재능이 생겨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슈엘링이나 비테, 칸트, 레싱, 헤러드 뭐 이런 또 바이론, 영국의 바이론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열심히 읽고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슈만이 20세 안팎일 때 유럽의 주요 작가들의 작품들을 벌써 거의 다 읽었어요. 뭐 장파울이나 클롭슈톡이나 괴테나 인전 독일 작가들이고 그 외에 뭐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 영국의 작가들.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모든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쭉 벌써 섭렵했습니다. 아무래도 장 파울이 여기서 독일 작가 중에 장 파울이 슈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슈만 자신도 그런 말을 했죠. 장 파울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물어본답니다. 여러분 장 파울 작가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장 파울이 뛰어난 그 재능 중에 유머 감각, 작품 속에 그 독일어로 영어로 위트라죠, 그죠? 그래서 이 유머러스한 어떤 내용을 항상 작품 속에 포함을 시켰고 또 아이러니, 이제 독일어로는 이로니라죠. 독일어로 발음하면 이로니, 우리 보통 반어, 그죠? 반어라고 하죠, 번역을. 그래서 이런 풍자적인 어떤 내용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작품 속에 시적 상상력과 더불어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이 장 파울의 이런 문학적 체험이 슈만으로 하여금 음악에서 이런 문학적 표현, 음악을 통해서도 문학적인 어떤 표현의 가능성을 길러줬다. 장 파울한테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 일기에 보면은 슈만이 장차 이런 문학적 재능을 통해서 시인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일기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인의 영혼 속에서는 가장 행복한 삶이 가장 순수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시인은 가장 고귀한 삶을 가장 순수한 삶과 연결시킨다. 시인은 이상의 세계에 살면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게 독일어로 된 것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원어를 보면 조 findet sich in der Seele, Seele가 영혼이죠. des Dichters, 시인의 이 말이죠. 시인의 영혼. Das glücklichste,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mit dem reinsten Leben, 가장 순수한 삶. 하지만 mit diesem, 이것과 함께 verbindet er auch, 그는 또한 연결시킨다. 뭐 das höchste Leben, 가장 고상한 삶을. Der Dichter lebt in der idealischen Welt und arbeitet für die wirklich. 시인은 in der idealischen Welt, 이상적 세계죠. 거기에서 이제 시인이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arbeitet. 여러분 arbeit 한다 하죠, 독일어. arbeitet, 일을 한다. 뭘 위해서? für 하면 영어의 form입니다. für die wirklich,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 이래서 이런 일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꾸 기침하니까 코로나는 아닙니다.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감염 예방은 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니까 오프라인 수업하고 비교할 때,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만 또 어떤 예방 차원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사실은 뭐 공부든 뭐든 간에 결국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병에 감염되고 아프면은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지식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시국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고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시다. 자, 계속해서 슈만을 보면,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면 슈만이 자기 자신을 시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와 음악을 비교해서 시와 음악은 둘 다 정말로 감동적인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삶 그런 걸 생각할 때 감동적인 어떤 삶의 예술일 수 있고 그리고 차이점은 시는 생각에 더 많이 의존하고 음악은 감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이제 슈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감합니까? 이런 표현에. 자, 다른 화면을 좀 볼까요? 이 조상가 좀 젊을 텐데, 이 사람을 이렇게 저 니체네요. 자, 이 슈만. 표현 사진보다 아까 그 사진 낫나요? 이 초상화 좀 흑백인데, 그죠? 슈만의 음악 중에 잠깐 봅시다. 아까 있었는데 내려가 버렸나? 슈만의 음악 중에 이제 공명 주파수를 하는 명상음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소리를 낮춰. 여러분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명상음악 소리를 조금 낮추고 공명 주파수를 듣는 겁니다. 슈만의 음악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과 음악이 슈만의 의식 속에서 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재능을 어쨌든 이 사람이 동시에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곡도 가능했고 문학적인 작곡, 그죠? 음악사에서 정말 문학적 작곡가로 이제 이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슈만의 일기나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문학을 사랑한 독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그 내용 중에 작곡을 위한 시 필사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위해서 그 여러 자기가 선호하는 시를 직접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을 이제 필사집이라 합니다. 여기에 보면 34명의 시인들의 시가 약 169편이 수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840년 이후에는 이 중에서 101편에다가 곡을 붙였답니다. 슈만이. 그리고 1825년부터 이 사람이 또 모은 게 좌우명 모음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200편 이상의 문학적, 철학적, 또 음악적 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악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사람이 정말 어쨌든 이렇게 노력도 많이 했고 이런 걸 모아놨다가 곡을 붙이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실린 예술가들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또 장 파올, 괴테, 실러, 클롭슈톡, 또 영국의 바이론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좌우명 모음집에 실린 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음악 잡지 표제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학 수용자이면서 문학을 재창조한 이 슈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죠. 또 슈만이 이 음악 재능이 문학보다 먼저 나타나서 7살 때 사실은 그때부터 자기가 8년간 피아노 교육을 받았다는데 음악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오케스트라단도 조직하고 그때 뭐 피아노 곡이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곡도 발표해가지고 축제나 행사 때 연주하고 지휘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활동, 그 다음에 아까 고등학교 때 했던 문학 활동 있죠? 서클 활동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학교에서 벌써 유명했답니다. 슈만이. 그래서 친구들이 문학이든 음악이든 이 슈만이 정말 유명해질 거다. 벌써 어릴 때부터 우리가 떡잎은 알아본다 하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나지움을 마칠 때, 김나지움 하면 여러분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죠. 이 김나지움을 마칠 때쯤에 슈만은 예상과는 달리 가족의 기대 때문에 사실은 그랬겠지만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우리 지금까지 자기가 활동해왔던 예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명을 그 당시면 이제 가부장제 사회고 또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기 힘든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슈만이 학업을 이제 법학 공부를 하기 전에 친구하고 남독일로 여행을 갔다가 뮌헨에서 하이네를 만났는데 하이네가 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랍니다. 시인 하이네가. 그래서 슈만은 이제 막 성년 나이에 들어가는 18세니까 하이네는 이 슈만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친절하고 호의적이었고 뮌헨까지 안내도 해줬다는데 이 하이네의 첫인상이 이 슈만한테 굉장히 강렬했답니다. 좀 씁쓸한 인상, 입가에 씁쓸하고 아이러니컬한 미소도 머금고 있었고 슈만한테 어쨌든 이 당시 젊은 슈만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답니다. 또 바이로트에 가가지고는 장 파울의 미망인을 또 만나기도 했답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그 문학 작가 중에 장 파울이 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장 파울의 미망인도 만나고 그러고 이제 라이프치히로 돌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막상 법대 지나겠지만 법학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것을 서서히 느낀 거죠. 그래 이때쯤에 음악 애호가였던 또 카루스 박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가정음악회에 슈만을 항상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슈만의 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작곡은 시를 짓는 일보다 뭔가 더 성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벌써 이 사람이 슈만이 음악 쪽에 법대 다녔지만 음악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심의 결과로 슈만은 1827년 이후 바이론 또 괴테 등의 시에다가 이제 이때부터 곡을 붙이기 시작했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슈만 사진 보면서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괴테 등의 시에 처음을 곡을 붙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음악 쪽으로 이제 마음이 쏠리면서 어머니의 기대도 사실은 저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1829년에 그 당시 유명한 법학 교수들이 있었는데 친구 로젠이 공부하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대학 압니까? 하이델베르크는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최고로 여기는 최고는 베스트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옛 고자입니다. 최고. 세계 최초의 대학입니다. 우리 그 강변에 있는 아주 작은 대학이죠. 정말 뭐랍니까? 낭만적인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촬영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갔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하지만 그해 11월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법학은 빵벌이 공부다. 이제 독일어로 브로트 슈튜디움. 여러분 브로트 하면은 이제 독일어로 빵이죠. 브로트 auf English 영어의 브레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슈튜디움 이제 영어의 스터디처럼 그죠? 브로트하고 슈튜디움 합쳐진 말입니다. 빵을 위한 공부. 우리는 밥이라고 이제 라이스를 주로 쓰지만 독일에서는 브로트가 이제 빵을 상징하는데 음식을 상징하죠. 브로트 슈튜디움이다. 법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편지에 벌써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상상력도 가질 수 없다. 이 너무 뭐 암기 위주고 그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7월에 엄마한테는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피아노 연주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로 이제 돌아오는데 너무 그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손가락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길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한테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음악 비평가이자 작곡가의 삶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중적인 재능, 그죠? 음악적 작곡 재능과 문학적인 재능, 이중적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물론 피아노 연주자에서도 아마 잘했겠지만 어쨌든 이게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텍스트 두 번째 보면 173쪽인데 음악 평론가로서의 슈만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만이 이제 이렇게 손가락이 다치면서 연주를 못하게 되니까 연주자를 포기하고 작곡 생활을 하면서 또 음악 비평가 활동도 동시에 병행합니다. 이 사람이 한 첫 번째 음악 평론은 쇼팽 곡에 대한 겁니다. 쇼팽의 돈 주앙 피아노 변주곡이 있는데 라이프치히 음악신문이라는 곳에 이제 글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쇼팽의 음악에 대한 단순한 평이 아니고 1인칭 서술 형식의 음악 산문처럼 평을 그렇게 했습니다. 좀 문학적인 평이죠. 그러니까 1인칭 나는 혹은 저는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음악 산문 형식으로 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산문의 특이점, 좀 다른 평론가들하고 좀 다른 점은 이게 잘못 지금 내가 삭제한다. 그 다른 화면이 지금 떴네요. 좀 더 젊었을 때입니다. 그 조금 다른 점은 그 당시에 사실은 쇼팽이 독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슈만하고 비슷한 좀 나이였는데, 그래서 이 쇼팽의 피아노 곡을 이 슈만이 장 파울식의 문학적 묘사로 평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슈만이 또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그의 여름의 일기에 보면은 처음으로 허구의 인물, 자기가 만든 실제 인물이 아니고 허구의 인물, 픽션상의 인물인 오이제비우스하고 플로레스탄을 언급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인용해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 오늘부터 일기에 나온다. 나도 아직 본 적이 없는 내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두 사람, 그들은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이다. 이 두 사람이,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가 이제 슈만이 이 가명을 통해서 픽션 허구상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을 많이 표현합니다. 일기를 통해서든 문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슈만을 대변하는, 슈만의 다양한 측면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좀 이 사람이 슈만이 항상 꿈꾸는 듯한 몽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나 심리적인 측면이죠. 또 예를 들어서 오이제비우스는 고요한 꿈을 꾸는 듯한 슈만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이고, 또 플로레스탄은 좀 미래지향적이고 정열적인 또 슈만의 특징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허구 인물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슈만이 1823년에는 음악가나 비평가나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빗 해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다비츠 분트, 독일어로 다비츠 분트라는데 다빗 해를 모임을 결성했는데, 슈만이 이 오이제비우스나 플로레스탄이나 이런 이름을 통해서 여러 음악 평론을 썼고, 또 평론을 게재한 다른 다빗해 회원들도 보통 본명이 아니고 필명을 사용했답니다. 실제 다빗해라는 명칭이나 그 회원들의 필명도 슈만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답니다. 아이디어에서 회원 일부는 실제 인물도 아니고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빗해가 생겨난 것은 결국은 외형적인 명성에만 집착하고 시대에 쉽게 편성하는 속물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슈만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빗 회원들과 슈만의 음악 잡지는 그 당시에 그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지향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주목을 했고, 이런 의식의 바탕에서 슈만은 바흐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베버, 쇼팽, 멘델스존, 브람스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토벤은 슈만에게 있어서 장파울과 같은 존재다. 문학에서 장파울이면 음악에서는 베토벤이 슈만에게는 굉장한 존재였다. 영향을 받은 존재였다. 슈만이 한 말을, 일기에 자기가 한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누군가 나에게 장파울의 작품을 읽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파울과 베토벤은 거의 동격으로, 그죠? 하나는 한쪽은 문학, 한쪽은 음악계에서, 그죠? 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자신의 방에 이 두 사람, 베토벤과 장파울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놓기도 했답니다. 그죠? 그래서 문학이, 어쨌든 문학과 음악이 이 슈만한테는 하나의 예술이었다. 그래서 음악 비평가로서 슈만이 또 바흐에 대해서 이제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아버지 할 때 음악의 아버지를 바흐라죠. 바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을 했냐면 음악가로서의 근면함과 또 천성적으로 예리한 감각을 지닌 천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슈만이 음악 평론가로서 이제 활동할 때입니다. 모차르트에 대해서는, 모차르트는 음악이 보면 쾌활하고 또 고요하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다. 정말 재능이 많다. 또 베토벤은 부단한 도덕적 힘으로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베토벤이 사실은 말년에 뭐 그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귀가 완전히 안 들리죠. 그런데도 그런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음악을 작곡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부단한 노력입니다. 슈베르트에 대해서도 베토벤 이후 언어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단계 음악을 성취한 탁월한 음악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비평가로서 활동할 때 표현을 보면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 이제 여러분 텍스트에도 나옵니다. 또 다른 음악가들 뭐 멘델스존이나 브람스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표현들도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평론가로서도 이렇게 활동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가곡 작곡가로서의 슈만에 대해서 자 보면은 슈만이 176쪽입니다. 여러분 텍스트 가곡 작곡가로서의 슈만에 대해서, 슈만이 이제 음악 잡지를 자기가 운영을 했죠. 그래가 이제 물론 그러면서 자기가 평론가 활동도 하고 피아노 곡도 작곡하고 막 이랬는데 1840년대가 가장 가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야말로 가곡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슈만의 문학과 음악의 이런 두 가지 재능이 이 가곡 작곡에서 결국은 완전하게 이제 완성되는 단계다. 그래서 음악적인 서정신이다. 이 표현 속에 이제 문학과 음악이 다 포함됐죠. 음악적 서정신이 결국은 가곡을 통해서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 전성기에서 가장 뛰어난 가곡 작곡가다, 이런 평가도 많아요. 이 당시 사조로 보면 낭만주의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특징을 가곡을 통해서 최고의 황금기로 이끈 사람이 슈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자, 이 음악을 지금 우리가 다른 걸 한번 조금 공명 음악도 없나요? 피아노 곡이 슈만의 피아노 곡이 아까 들었던 곡이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그죠? 피아노 칠 때 보세요. 완전히 몰입해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이 낭만주의 전성기에 가장 뛰어난 가곡 작곡가가 이제 슈만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보면 정말 영혼의 음악, 정말 끝없이 솟구치는 판타지, 내면의 어떤 생각이 발현되는 음악,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인상적인 가곡들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평가를 받았고, 슈만의 가곡에서는 피아노가 그 사람의 목소리와 대등하다든지 혹은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마치 사람이 노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슈만이 한 290편의 성악곡을 남겼습니다. 이 중에서 1840년에
피아노 반주 솔로 가곡이 138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1840년이 사람들이 가곡의 해라고 부를만 하죠. 또 슈만의 연인이었던 그 클라라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1840년에 성악곡을 쓴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그건 오랫동안 나에게 결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가곡에 대해서 이제 막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슈만은 또 여러분 하이네 알죠? 이 하이네의 시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장 파울과 마찬가지로 하이네에게서도 자신과 유사한 특징을 발견했답니다. 여러분 하이네는 알다시피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뭐 나치 때, 히틀러 때 유대인이 많이 학살을 당했지만 그 이전에도 독일에도 유대인은 조금 배제받는 그런 구계자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네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또 활동하다가도 그런 서러움 때문에 프랑스나 다른 곳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었죠. 자, 끝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하이네의 이중적 존재로서의 입장이 좀 공감이 갔겠죠, 슈만한테는. 그래서 슈만은 자신의 작곡할 가곡들을 위해서 서정시를 이제 자기가 선별해서 골랐는데 하이네의 시에다가 많은 곡을 붙였답니다. 하이네의 시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쭉 다른 시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하이네가 43편이고 괴테가 19편이고 아이헨도르프가 16편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하이네 시가 많이 인용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서정시와 음악의 관계에서 특히 음악적 서정시의 형성에 슈만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둔 것은 음악으로 시의 정서를 완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래서 가곡에서는 시인과 가곡 작곡가가 정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작곡가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항상 슈만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은 보면은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가곡에서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본다. 시인은 작곡가를, 또 작곡가는 시인을 알아본다. 그들은 그렇게 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음으로 표현하는 음악가처럼 언어로 표현하고, 음악가는 언어로 표현하는 시인처럼 음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굉장히 압축해서 표현을 잘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일기 속에서도 표현을 했답니다. 자, 슈만의 흔적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음악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죠? 또 이제 직접 피아노 반주를 보면서 1843년에 비평가로서 자신의 시대의 음악적 발전들을 이제 되돌아보고 베토벤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일한 장르가 이제 가곡입니다. 가곡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다분히 그죠? 가능성이 많은 고상한 장르가 가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낭만주의 작가들이 노발리스나 슐레겔 형제나 또 이제 여러분 낭만주의 하면 브렌타노를 뺄 수 없죠. 이런 브렌타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문학에 보면은 항상 이미 가곡 작가들이 이 사람들의 문학을 많이 인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인들의 영혼이 결국은 가곡의 발전을 자극했다, 가곡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슈만은 1840년대 후반에 다시 문학으로 이제 복귀해가지고 장 파울이나 괴테나 슐러나 하이네, 클롭슈터, 또 아까 말했던 영국의 셰익스피어나 바이론, 브라운 등의 작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텍스트, 문학 텍스트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847년부터 1852년까지 슈만의 두 번째 가곡 창작의 시기에 이 나온 작품들도 가곡에 나온 작품들하고 비교할 때 이제 제2차 특징, 조금 다른 특징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는 합창곡이나 괴테, 실러 등의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을 악극으로 만들었답니다. 이제 가곡뿐만 아니고 악극으로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만이 보면 정말 일생 동안에 이 사람의 업적을 우리가 문학과 관련해서 음악사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이제 시간이 지금 35분, 40분 다 됐는데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 나오는 말, 이제 결론 부분이 이제 마무리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여러분 참조해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독일 예속 가곡의 발달 과정이나 슈만의 문학 독자이자 음악 시인, 음악 비평가로서의 면모, 또 가곡 작곡을 중심으로 한 그의 음악 세계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슈만의 시적 음악 세계는 정말 영혼의 어떤 고상한 언어, 시적 자유, 또 낭만주의 유명한 작가 슐레길이 말했죠. 진보적인 보편시문학, 이렇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낭만적 음악으로서. 또 장파울이 말하는 상상력, 이런 게 또 풍부하게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와 음악이 서로 교류하는, 그죠? 시는 시적 음악의 작곡이 되도록 격려해주고, 또 반대로 시적 음악은 시를 만들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예술이 슈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슈만의 문학과 음악의 이중적 재능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도 나왔던 말과 음의 일치,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슈만의 시적 음악 세계는 가곡 분야에 와서 정말 절정기를 이루었고, 오늘날까지도 이 슈만의 가곡은 예술 가곡으로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다 들은 건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슈만의 그 드리밍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슈만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강좌를 하면서 정말 독일의 많은 문학 작품, 또 문학 작가들과 음악가들, 유명한 음악가들이 정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별히 뭐 다른 과제를 또 제가 뭐 내고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우리가 수업 중간중간에 또 보고, 그 외에는 우리가 노래로 배우는 그 그죠? 독일어로 배우는 노래 있죠? 그 책도 우리가 병행하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곡들은 저번에도 했지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레파토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독일어로 불러보지만 운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 노래가 아니고 이제 짧은 노래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때 좀 만나서 같이 부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이 수업을 했을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시험도 그 노래 뭐 보고 부르든지 아니면 외워서 부르든지 이렇게 시험도 노래로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방송부에서 취재 나온다고 했어요. 너무 인기요죠. 예전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승에 대해서도 오래간만에 이 비슷한 강좌를 맡게 되어서 감회가 남다른데,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러분과 오프라인 때 좀 만나서 노래도 듣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를 그때 제가 일단 생각해보고 뭘 할지 정해서 여러분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 유지 잘 하십시오. 예.